이어갑니다. 삶과 죽음, 모든 인간의 숙명입니다. 잘 꾸려나간 삶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잠자듯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하길 바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 쉬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 중 남은 인생을 어디서 보내고 싶냐는 질문에 50%가 넘는 사람들이 집에 머물고 싶어 했지만 실제로 죽기 전 의료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77%가 넘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가족들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삶을 이어나가는 경우도 잦습니다. 의식이 없고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등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건강이 나아지는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이런 치료들, 우린 연명의료라고 부르는데요. 과거 법원은 이런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게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 일명 존엄사법이 시행됐습니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한 논쟁,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돼 이 법이 마련된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선 시행 3년을 맞은 존엄사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예, 이 웰다잉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이 2009년인가 이 고 김수환 추기경이 그때 막 병세가 되게 악화가 됐지만 인공호흡기를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웰다잉, 이 뭐 연명치료 중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더 이상 제가 뭐 삶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의식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단 그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논의는 사실 옛날부터 됐어야 됐는데, 이따 우리가 여러 가지 판례 소개해드리겠지만 좀 상식과 맞지 않는 듯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교수님은 오늘이 생일인데 제가 웰다잉 이런 질문을 제가 그래서 낚아챘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 교수님이 이거 답을 하시면 어떻게 하죠? 저는 좀 되게 좀 긴장했는데 잘 참아주셨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자, 존엄사법 시행이 지금 3년째라는 거죠. 지금 뭐 앞서 공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임종을 앞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 안 받겠다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보라매 병원 사건이란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이 무려 1997년에 있던 사건입니다. 12월에 한 남성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실려옵니다. 이 남성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 본인 스스로 호흡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계속 인공호흡기를 부착해서 삶을 연명해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남성의 아내가 경제적인 이유로 이 남성을 자기의 남편을 퇴원시켜달라고 합니다. 당시 의료진이 퇴원을 계속 막았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떼면 이 남성이 바로 죽을 위기다. 환자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얘기한 건데, 결국 이 아내가 계속 퇴원을 하겠다고 했고, 이 의료진은 혹시나 남편이 사망할 당시에도 의료진에게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각서까지 쓰고 이 남성을 퇴원을 시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남성 집에 가서 퇴원하자마자 인공호흡기를 뗀 후 5분 만에 바로 사망하고, 이 남성의 이제 동생이 이 아내와 그 당시에 퇴원시킨 의료진을 살인죄로 고발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건데, 법원에선 말이죠, 당시 아내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에게도 살인죄로 인정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97년 사건인데 저 법 공부할 때 이 부작용 살인죄 가장 리딩 케이스 중에 하나여서 저희도 진짜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상식에 맞을까? 그때 당시에도 합격하신 이후에 아닙니다. 이거 97년도면 제가 준비하고 계실 때. 제가 아주 어릴 때예요. 아,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이런 거죠. 일단은 아내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치료를 못 하겠다. 그리고 의사들은 안 된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런데 저 괜찮아요. 우리 경제적 문제로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그럼 우리 책임 없다고 각서까지 썼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진에게도 살인 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일단은 적극적으로 뭐 흉기를 이용해서 살해한 것도 아니고 무슨 본인의 행동에 살해한 게 아니라
모든 걸 스탑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해서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보통 부작이라고 하는데 이 부작위한 살인죄가 아내한테 성립했는데 문제는 의사들에게도 이 살인죄 종범, 그러니까 방조범을 인정할 것인가였는데 의사들을 안 해줬으면 어떻게 아내가 해? 이거인 거죠. 대법원의 판단은. 의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줬으니까 결국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사망한 거지. 그러니까 의사들에게도 살인방조죄를 인정해야 된다고 해서 당시 의사들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부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러니까 참작할 만한 사유는 있으니까 집행유예 선고했지만 살인죄가 된다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단한 겁니다. 예. 자,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정말 이 영향이 컸던 게 저도 조금 기억이 나는 게 이 병원에서 이후로 막 이 각서를 받거나 말거나 생환 가능성이 없어도 그냥 환자를 무턱대고 그냥 퇴원시켰다가 덤터기 살인죄를 덤터기 쓸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의사들 사이에 확 퍼지면서 생명이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도 무조건 그냥 병원에 막 붙잡아두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법 집행이라든가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교조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어느 의사가 그 자기가 이제 그 면허를 그런 그 상황에서 막 박탈당하고 또는 뭐 전과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7년 동안이나 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파장이라든가 어떤 그 논란이 아주 그냥 그 깊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일단 이 사건 이후에 의학적으로 권고에 반하는 환자에 대해서 퇴원을 하는 것이 뭐 보호자라든가 환자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정을 모르는 이 그 환자라든가 또는 보호자들이 아니 의사들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저렇게 한다. 우리한테 돈을 갖다 뺏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의사들의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본인이나 가족이 원치 않는데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연명 치료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태동이 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또 막 연쇄 반응이 나는 겁니다. 치료를 안 한 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병원이 치료를 안 받겠다는 환자들한테 우리 치료할 거예요 하면서 막 소송을 내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13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이 십이지장 폐쇄증과 심장 질환을 이제 달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했는데 이 부모가 두 아이, 아픈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 모두 이제 집에 데려가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병원 의료진이 보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퇴원시키면은 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친권자나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은 의료진이 할 수가 없거든요. 수술이나 이런 어떤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게 법원이 결정을 해달라. 아이고야. 이런 신청을 했는데 이 부모 대신 이제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가처분 신청 신문을 앞두고 부모가 동의해서 아이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인죄로 처벌하는 경향이 계속 이어지던 가운데 대법원이 2008년에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잖아요. 앞서 말한 그 인공호흡기로만 연명하는 환자의 경우 그걸 떼라 이렇게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정말 굵직한 대법원의 판결 중에 하나인데 2008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김 할머니께서 조직 검사를 받다가 뇌사 상태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가 돼서 이제 의식이 있다거나 가족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 가족들이 이 우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인공호흡기를 떼달라라고 주장을 했는데 병원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면 1, 2년은 더 살 수 있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결국 이 유족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인공호흡기를 떼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이 가족의 손을 들어줘서 인공호흡기를 떼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 김 할머니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을 했고 김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뭐 내가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인공호흡기를 떼달라라고 가족들에게 의사를 밝힌 적이 있대요. 이게 이미 확실히 추정되고 또 이제 이렇게 치료를 계속하는 건 오히려 이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병원이 이 사람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그럼 앞서 얘기했던 이 보라매 병원 사건하고 지금 공 기자가 얘기한 김 할머니 사건 뭐가 좀 다른 건지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 자막에 좀 전에 나왔던 거 하나 잘못된 것만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2020년에 사망하신 게 아니고 2010년 1월에 사망하셨고요. 호흡기 떼고 201일 만에 이제 사망하신 건데 이제 그때하고 판결하고 아예 다른 판결 같죠. 아예 다른 판결 같지만
괴는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판결 이후에 존엄사법의 기틀이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때 가만 보면 아까 보람의 사건하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 보람의 사건의 환자는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미리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생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는 점은 이제 당연히 요건이 되고요. 또 하나는 환자가 직접 나는 내가 도저히 소생이 안 될 때는 그러니까 나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라는 명확한 의사가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예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를 이렇게 해달라는 가족들에 대한 당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일이 닥쳤을 때 할머니는 이런 의사일 거야라는 추정적 의사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사가 있다면 말 그대로 본인의 죽음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리,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 존엄하게 사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이 나왔고 이후로 이제 존엄 사회에 관련된 법 제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 전에 이 존엄사법 본격 시행이 되고 이 고통만 연장하는 연명치료 안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해요, 진짜. 그러면은 좀 지금 사전 의향서, 본인 의사를 미리 밝혀둔 이 사전 의향서를 쓴 사람도 지금까지만 한 80만 명 정도 된다는데 교수님 확실히 일단 뭐 인식 전환이 있긴 있나 봐요. 네, 지금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전 의향서라고 하는 것은 뭐 19세 이상이 된다면 누구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80만 명에 육박을 하는데 그 중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20, 30대 같은 경우는 뭐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은 사실 이제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진다라고 해요. 앞에 있는 그 방파제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일본 그리고 유럽 또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9988124라고 해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주 이상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 그리고 이제 일단 그렇게 된다면 본인의 어떤 고통 문제라든가 또는 그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위기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많이 정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 뭐 웰빙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품에 있는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도 참 중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아이디 오드리 될뻔님은 지금 끝나고 사건 반장 끝나면 외출하시려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고요. MA님은 지금 캐나다에서 이걸 보고 계신답니다. 라이브로.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